경기도 지사 몸에 있다는 그 점이 논란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 막 오후 4시부터 아주대병원에서 공개 신체 검사 받습니다. 경찰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이 지사는 직접 점이 없다는, 나는 그녀와 사귀지 않았다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저작거리 안주감 같은 이야기지만 공직선거법과 연결되면 우선 넘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신체 검사 이번 여배우 스캔들의 활용 점정이 될 것 같습니다. 수사건건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재명 지사가 아주대병원에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는 장면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오후 4시부터 아주대병원에서 자신의 몸에 점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증받기 위해서 스스로 이른바 셀프 신체 검증을 위해서 방금 아주대병원에 들어가는 모습 잠깐 보셨습니다. 자, 여의도 사사건 오늘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뭔가 입장을 밝힐 것 같기도 했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여러 언론과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신체 검증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잠깐 나왔죠. 네, 보셨어요? 근데 사실 신체 검증이라는 게 이게 어떤 형사소송 절차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박원순 시장도 이제 아들의 병역 관련해서 의혹이 있을 때 보면은 셀프 검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들이. 근데 그 이후로도 워낙 이게 형사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논란이 계속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사에 관련된 논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특정한 어떤 부위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길에 빠져든 이상 계속 여러 가지 형태로 검증 요구가 뒤따를 거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게 이 최고위원 이야기처럼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확인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지사가 강행했습니다, 신체 검증을. 네. 이 자체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이 지사 본인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법률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형사 절차가 갖는 법적 효력에 대해서 잘 알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소는 이제 긴급하게 본인이 셀프 신체 검사를 하게 된 것은 계속 이 논의를 이렇게 끌고 가서는 사실 여러 번 이 지사도 여러 자리에 나와서 밝혔지만 경기 도정이 표류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이미지 속에 본인도 갇히게 되기 때문에 다소는 좀 충격적인 방식이고 본인 스스로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정면 돌파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은 어머니 덕에 피부가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점이 없어요. 특정 부위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좀 말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혼란 이렇게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분들이 말하는 그 경찰에 냈다는 녹음 테이프에 나오는 그런 점은 전혀 없어요. 제가 수치스럽긴 한데 제가 왜 이랬냐면 참 말하기 참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인간이거든요. 결과는 곧 나올 겁니다. 복잡한 과정은 아니고 출입기자 3명하고 피부과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가 참관한다. 근데 이게 이제 법적인 어떤 증거로서의 얼마나 능력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생각하기에는 점이 없으면 김부선 씨가 한 말이 다르고 김부선 씨 한 말과 틀리고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이 사귄 건 아닌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법률 대리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사안에 있어서 김부선 씨 측에서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검증을 요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사항들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 지사는 계속 이제 해명에 대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제 심기의 변화를 느낀 것이 뭐냐면 과거의 선거 과정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 지사는
굉장히 담담하게 그리고 본인의 언행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법률적으로만 이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네. 최근에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도정에까지 영향을 주는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직접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당분간은 도정에 더 치명적인 어떤 이런 지장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해경궁 김씨 문제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일단락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해경궁 김씨, 그러니까 SNS로 지난 대선에서부터, 혹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SNS로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여러 험담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이 해경궁 김 씨가 50대 이 지사의 전 운전기사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예.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애초에 해경궁 김 씨라는 이 트위터 사용자가 네. 의심받게 된 계기 자체가 그 사실 개인정보상의 어쨌든 전화번호라든지 아니 이메일 주소라는 것이 그 이 지사의 그 부인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네. 의혹 때문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오른쪽에 HK 김 하니까 김혜경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대화상에서 언급됐던 그 프로필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뭐 성향을 전공했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지사의 부인의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운전기사의 아이디다라는 해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의 팬클럽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신빙성을 받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 점에 착안해가지고 이 지사를 좀 좋게 보지 않고 있는 특히 여권 측의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우선 오늘 경찰이 그 문제에 네. 그 이재명 지사 전 운전기사를 소환을 했습니다. 네. 경찰이. 그래서 조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그 팬카페의 운영자가 부인이 아니고 여성이 아니고 50대 남성이고 본인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다. 네. 이 사실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했는데 그에 대한 조사가 잘 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오늘 경찰 그 조사가 있고 나서는 만약 이분이 그 아이디를 본인이 만들어서 그 해경궁 김씨로 행세를 한 거라면 그동안에 이제 썼던 글에 대해서 경찰이 아마 질문을 할 거고 또 그게 어떤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따지게 될 텐데 진위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리고 운전기사, 앞서서 네네. 그 이재명 지사의 부인과 이제 이니셜이 동일하고 또 전화번호 끝자리가 유사하다라는 이유로 이제 부인이라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고 네. 또 본인의 프로필에 뭐 성악 전공 등등 유사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네. 이거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핵심 어쨌든 이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의를 위하여라는 이름 쓰는데 닉네임을 쓰는데 김혜경 씨가 아니냐. 그래서 저 계정의 주인이라고 지목된 운전기사 경찰 소환됐는데 그 운전기사는 내 계정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SNS를 저 계정으로 정말 많은 글들이 올라왔거든요. 예. 근데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 모른다는 것은 사실 말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아이디를 여러 개 번갈아 썼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은 그건 저도 이제 그 SNS 하는 분들을 많이 알지만은 만약에 계정을 여러 개 돌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건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거나 네. 아니면 우리가 지금 드루킹 사건에서 봤듯이 그런 형태의 아주 조직적인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사실 앱에 있는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글을 게시한다. 이런 경우는 되게 드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운전기사분이 본인이 네. 계정을 만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적극적인 부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경찰 측에서는 네.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오늘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 그분이 하는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여러 차원의 검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동안에 썼던 글에 대해서 본인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든지 또 그동안에 외부로 알려진 그런 글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신빙성을 의심해 볼 만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아마도 그 수사 결과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질 거고 그러나 어쨌든 이 당사자가 지목이 됐고 그리고 본인도 운전기사로만 단순히 활동한 게 아니라 성남시정 홍보를 위해서 SNS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개의 아이디를 통해서 본인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일단 진술을 한 건데 근데 본인이 썼던 글에 대해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뭐 이 질문과 답변이 오간다면
그 과정에서 기억이 나면 기억이 나겠죠. 그래서 아무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본인의 운전기사의 계정이었다고 한다면은 모를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또 지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는 최근에 문제됐던 여러 가지 컨텐츠에 대해 가지고 이 지사도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냐 또다시 그쪽으로 논란이 옮겨갈 수 있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 지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 당연하죠. 본인의 운전기사가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이재명 지사에게 가장 이제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층, 핵심 지지층에서 또다시 한번 비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명 자체가 이미 또 하나의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 특히 이른바 친문 진영의 전해철 의원이 이제 이 문제가 해경궁 김씨냐, 이 트위터의 주인이 이 문제가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논란이 됐는데 그때 이재명 지사 향해서 이 문제 고소고발한 거 취하했어요. 네, 입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해철 의원 입장을 보면, 네. 해경궁 김씨 논란이 확대되면서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당대표 경선 과정에까지 정치적 소재로 활용되는 지경이다.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발 취하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자 또 이재명 지사 의혹을 계속 주장하는 네티즌들, 누리꾼들은 그러면 해경궁 김씨가 누군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면 당 화합이 깨지는 거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 화합이 깨지는 것을 떠나서 네.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겠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런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전해철 의원과 통화를 하면서 부탁이 아니라 충원을 했다. 사실이 아닌 게 확실하고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이 냉정한 정치판에서 그 부탁을 할 만큼 자신이 어리석지도 않고 네. 때문에 이게 이제 지지자들 간에 불필요한 그런 갈등 요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해철 의원에게 충원을 했고 아마 전해철 의원이 그걸 수용해서 고소를 취하한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전해철 의원에게 고발 좀 취하해주면 어떻겠느냐 식의 말을 한 건 사실이군요. 예, 그건 네. 사실입니다. 통화하면서 그걸 했다는 건 네. 사실이고 요는 그 고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채널에 고소도 지금 포함이 네. 돼 있어서 수사상의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문제고 이 문제는 뭐 여전히 그 진위를 둘러싼 공방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수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경궁 김씨 누구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부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네. 이게 아무리 익명의 SNS를 동원한 그런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고 네. 이게 이미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고소가 된 지가 상당 시간이 흘렀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재명 지사는 재기가 불가능한 타격을 입는데 계속 이 문제를 본인의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덮고 숨기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올 수 있었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적어도 이재명 지사의 부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부인은 아닐지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 사건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단순 어떤 그냥 누리꾼의 그냥 이런 실수에 해당하는 영역이었다면은 이재명 지사가 여기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다면은. 그런데 그간의 대화나 이제 서로 멘션을 봤을 때는 네.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 정도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돼서 압수수색이 있었을 때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되지 않던 사건입니다.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결국은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고 믿고 국민과 또 상식을 믿고 도정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 제출하셨나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압수해간 거는 내 전화기 하나입니다. 그 전화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되지 않았다. 네. 이 말은 지금 정부에 대한 서운함 아닙니까? 뭐 일종의 그런 서운함을 표현한 네.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도 과거에 여러 번 표출이 됐던 네. 그런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 나름의 검증이 이루어져서 이재명 지사로서는 더 이상 뭘 검증할 게 있느냐. 그리고 만약 이걸 가지고서 문제를 삼으려고 했다면
과거에 과거 정부들과 격렬하게 대립했던 본인이 대립했던 시기에 문제가 돼도 충분히 됐을 텐데 그때도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을 압수수색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냐 이런 표현이고 또 압수수색의 방식에 대해서도 서운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직 지사인데 휴대전화가 수상 필요했다면 협조 요청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이걸 압수수색이라는 방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망신주기 아니냐 이런 여러 차원의 서운함이 좀 묻어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보수층에서는 이 해경금 김씨 문제에 대해 가지고 크게 관심 있는 모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구조고요. 네. 아까 이재명 지사는 도저히 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이런 일이 없다가 이런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런 관점은 김무성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여러 가지 수사를 지인들이 받고 이런 과정들 보면서 비슷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네. 당시에 대통령 선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본인과 본인의 뭐 자녀나 이런 쪽으로 이제 비위가 터지고 이런 것들 네. 보면서 비슷한 생각이었을 것이고 아마 이재명 지사도 지금 그 대중의 생각으로는 결국에는 민주당 내에서 대선 주자 간의 어쨌든 서로 간의 견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 최고위원 이야기처럼 전해철 의원 지금 이재명 지사를 이른바 공격하는 사람들은 뭐 김성태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전해철 의원 같은 민주당 의원들 또 이정열 변호사 전 판사 있죠. 이런 진보 진영 인사들이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냥 지난 선거 때 경쟁하다 보니까 이런 의혹을 들춰내게 됐고 그 일이 커졌다고 보기에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친문 진영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많은 누리꾼들은 왜 이렇게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모 방송에 이재명 지사가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방송용어로 이게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싸가지가 없었다. 과거에는 SNS가 나의 무기였는데 이제는 내 족쇄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경선 때에 쌓였던 앙금이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라고 우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인에 대한 팬덤 현상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고 또 좋아하지 않는 이런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팬덤이 굉장히 강해요. 그 강한 팬덤 그룹들이 지난 대선을 계기로 해서 또 이번 경기도지사 경선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팬덤의 반대 입장에 섰던 내지는 경쟁의 입장에 섰던 그리고 굉장히 메시지나 스타일이 강한 그런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비토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현직 민주당 경기도지사로서 이재명 지사도 민주당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큰 틀에서는 일종의 마이너스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유시민, 오늘 공교롭게 다 민주당 이야기네요. 유시민 작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본인은 별로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가 떠나면서 맡아라고 한 것 같은데 정치 안 한다는 걸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물론 많이들 궁금해했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네, 임명직에도 가지 않고. 네. 근데 다들 정치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 최고위원이 보시기엔 어때요? 노무현 재단이라는 재단 자체가 이미 정치 사관학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던 그 정치적 유산 자체를 서로 상속하는 사실상의 이제 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장 이 재단 출신으로서 대통령이 또 나왔습니다 보면은 네. 그리고 전직 총리도 계시고 지금 당 대표도 하고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가지는 의미상을 봤을 때 유시민 작가에게 지금은 본인이 할 의사가 없겠지만 언젠가는 역할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 역할 자체가 상당히 이른 시기에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총리를 임명할 때 보면 그 당시에 보수층이 본인에게 가진 의구심을 좀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안정감 있는 총리를 처음에 고건 총리로 가져갔었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낙연 총리라는 상당히 안정감 있는 총리가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해찬이라는 총리를 노무현 대통령이 꺼내게 됩니다. 네. 그건 뭐냐면 본인과 철학과 코드가 맞고 무엇보다도 본인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총리로 영입한 건데 저는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율도 고공행진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위기 상황이 오게 됐을 때는 분명히 분위기 일신을 위해서 내각도 그렇고 이 진영을 새로 꾸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그러면 유시민 작가라는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이 인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순위로 이제 추천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유시민 작가가 방송하고 있어서 그렇지 10년 전만 해도 이분이 장관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네, 복지부 장관. 복지부 장관이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 그보다 높은 직위로 만약에 영입된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반전 카드로 나중에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본인이 안 한다잖아요. 대통령 본인께서도 정치 안 한다 하신 분이에요, 지금. 10년 전에 그때도 예. 노무현재단 이사장 할 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의 그 워딩을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이 관측한 대로 이제 그런 상황이나 그런 흐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나름대로 끊는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워딩을 했어요. 임명직 공무원이나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사실은 이런 입장은 5년 전에도 한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본업인 작가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발표한 건데 노무현 재단 이사장 취임을 앞두고서 여러 가지 정치적 관측들이 나오니까 차제 좀 분명히 해주자라는 입장에서 한 거고 저는 지금까지 그 유시민 작가 본인의 의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가 본인의 의지만으로 이게 꼭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정부가 약간 위기에 처하거나 또 이 정부의 대권 주자군이 아직은 좀 풍부하고 또 현재의 대권 주자군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서 이후에 뭐 정권 유지를 어떻게 보면 연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흔들리게 되면 다시 호명이 되고 또다시 차출이 될 수 있겠죠. 뭐 그 점은 사실은 유시민 작가의 의지를 떠난 문제인데 미래에 그런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는 것까지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본인의 의지는 확고하고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니 다 전문가분들이 다 다시 나올 거라고 그러네. 지금요 저희 당 대표분이요 예전에 정치 안 하시겠다고 만덕산 들어가셨던 분이에요. 네, 내일 나오십니다. 손학규 대표.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들의 정계 은퇴 선언 또는 정치를 떠나겠다는 선언 자체가 지금까지 유효하게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한 5년쯤 10년쯤 돼가지고 우리가 예측하는 바와 다르게 된다면 하나의 선례가 쌓이겠지만은 지금까지 다른 모든 선례는 정치를 했던 사람이 정치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 말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손학규 대표가 이 자리에 나오시면 그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치인에게 정치 안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지. 가짜뉴스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계속 가짜뉴스 문제를 어떻게든 좀 답을 찾아보려고 구글 코리아가 이제 유튜브를 갖고 있으니까요. 가서 허위 정보를 담은 콘텐츠는 좀 삭제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요. 이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센서십이라고 하죠, 우리가. 결국 검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자체적으로 엄격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 누구에게 테러의 위협을 가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체 이 컨텐츠에 손을 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요청에 대해서 반응하기 어려울 겁니다. 최근에 구글에서는 구글이 중국의 검열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검색 엔진을 만든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구글 내 직원들의 반발 때문에 그것을 철회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마 한국 정부 또는 한국 정당에서 이런 걸 요구한다 해가지고 어떤 본인들의 검열 정책을 바꾼다고 한다면은 그 사내 반발 자체도 상당할 겁니다. 자,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 가짜뉴스 관련 여야의 공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지구상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관 총동원하고 국무총리가 그것을 지시하고 이런 나라 지구상에 혹시 보시는 거 있습니까? 노회찬 의원이 타살됐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작극을 벌였다. 이런 얘기까지 돌았어요. 이거는 어느 당, 어느 정권을 대상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이미 거짓 정보로 판단된 것을 더 이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인터넷 포털에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스스로 걸러내도록 그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겁니다. 국가가 나서지 말고 어느 정도 자율에 맡겨두자. 그리고 전체를 해나가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다 있지 않습니까? 왜 재갈을 물리려고 합니까? 삭제 의무 부과는 물론이고요. 다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게 대부분이 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십니다. 결코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보여서는 안 되는데 이 정도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이념이 다르다. 소득 수도 성장을 비판한다. 그리고 이 정권을 반대한다. 이게 페이크 뉴스입니까? 이건 비판과 비평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반대 뉴스를 가짜 뉴스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어쩌시려고요? 정말 누가 봐도 거짓말이고 잘못된 정보, 더구나 좋지 못한 의도로
조작한 그런 정보에 대해서만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짜뉴스 개정안이 지금 9건이 나와 있다는데 7건이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이 가짜뉴스 논란이 커지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한 법을 통해서 규제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표현의 자유를 들고 나왔는데 실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신 그 7건의 법안을 보면 가짜뉴스를 굉장히 폭넓게 규정을 하고 네. 또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그걸 삭제하지 않은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폐업까지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규제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두 당이 여야가 큰 차이가 없으니까 개정안 만들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이제 자유한국당은 먼저 스스로 의원들이 냈던 법안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 규정이 굉장히 모호하고 그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나 또 사례 분석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처벌법규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주의의 아주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처벌법규를 만들겠다는 생각에 앞서서 이 가짜뉴스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또 실태도 파악하고 사례도 분석하고 또 외국의 입법례나 이런 것도 검토하고 이런 신중한 논의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법으로 처벌 위주의 그런 규제를 할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일종의 이제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내지는 자정 능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우리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전형적인 당리당략의 사례인 게요. 지금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 유튜브 규제나 이런 것들도 사실 보면은 보수 진영에서는 과거에 소위 말하는 팟캐스트라는 영역에서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라는 것들이 양산됐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낙곰수 이런 게 인기일 때요? 그렇죠. 그때 기성 언론에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규제가 덜한 곳에서 정권에 대한 악소문 같은 것을 퍼뜨리고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런 법안들을 발의해 온 겁니다. 사실 탄핵 국면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정권에 대해 가지고 뭐 함정인 공격들도 있었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뭐 완전 말이 안 되는 것이었던 뭐 구술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규제가 안 된 상태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때 발의해놓은 법안들이 지금 본인들의 논리적 이런 구성을 지금 약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리당략을 좀 떠나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저는 지금 저 가짜뉴스 문제도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기성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왜곡 편집해가지고 한 2차 저작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랑 박원석 의원님이랑 오늘 방송 나가서 이야기하면요. 그걸 각자의 정책 성향에 따라가지고 오늘 이준석, 박원석은 완전히 털렸다라고 제목 따라가지고 이렇게 영상 띄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내용 들어보면 안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것 자체가 왜냐면은 그렇게 소비하는 그 광고를 위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편집해서 올리는 것이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결국에 중간에서 그걸 조작하는 사람들이 언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이디로만 존재하는 사람이 특정되지도 않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거든요. 온전히 상업적으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절제된 아이디어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소비자들이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개정을 하거나 보완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 말씀. 정말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는. 왜냐하면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있고 또 사이버 명예훼손죄도 있고 그리고 그 인터넷과 관련된 각종 신고 규정이나 또 임시 조치라는 것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표현물에 대한 규제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고 이 온라인 플랫폼상의 표현물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가짜뉴스라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좀 심층적인 진단과 대책에 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처벌법규 위주로 가는 거는 자칫하면 본질적인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게 보면요. 가짜뉴스라는 거는 아예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박원석 의원님 콧구멍이 3개다 그러면 그게 가짜뉴스죠. 근데 박원석 의원님 난 싫어라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그건 평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도 그걸 규제하자는 건 지금 다들 이제 비평과 비난이니까요. 상당수 이제 아까 말했던 유튜브나 이런 내용도 그렇고 지금 서로 정당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혐오 발언 또는 아니면은 부정 발언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가짜뉴스가 워낙 기승을 부리니까 그걸 또 뭐랄까 정정하는 동영상들도 만들어지고 있다는데 하나만 잠깐 보겠습니다. 비행기가 내릴 때도 아까 잠깐 봤는데 이 분명히 1호기 전용기인데 전용기 녹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린 아나운서가 말하겠죠?
1호기에서 분명히 내주는데 태극기가 없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지금 저 태극기 보이잖아요. 안 사라졌잖아요, 태극기. 대통령, 여기 평양, 여기 태극기 있죠, 여기. 다 여기도 있고. 위에, 머리 위에 문이 열리면서 이게 나와야 되죠, 태극기. 근데 없어졌어. 나왔잖아. 왜 없어졌다고 그래? 여기 있잖아, 뒤에. 야, 이 태극기 보이지 않아요? 이거 태극기 여기도 있고.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여기도 있잖아요. 네. 문이 여기인데 여기 문 뒤에 있잖아요. 자, 막 마치려고 하는데 새 소식이, 지금 들어온 소식이 아주대학교 의료진이 이재명 전 지사의 신체 검사를 한 결과, 이재명 현 지사의 신체 검사를 한 결과 몸에 점이나 제거한 흔적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씩 듣고 마무리할까요? 제가 말했지만 이건 논란이 종결이 아니라요, 시작입니다. 네. 결국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법적인 대응을만 일관하는 자세에서 이제 이런 하나하나에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경기도정은 이제 상당 기간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빨리 논란을 종식시켜야 하는 방법으로 이걸 택한 거고, 김부선 씨가 공지영 씨와 통화하면서 얘기했던 내용, 또 검찰 수사, 본인이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에 들어가서 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신체 특징을 정확하게 묘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신뢰성은 깨진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김부선 씨나 혹은 그 대리인인 강현숙 변호사가 계속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증거를 내라. 이렇게 그냥 소문으로 네. 이 얘기할 게 아니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라. 이게 이제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로 가 있거든요. 서로 간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 어떤 이 부풀리기나 루머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